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더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줄 수 없다고 밝혀서 당분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타이완 해협이 거론된 데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PEF 공식 출범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측의 과민 반응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 연결해 중국 반응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최종 후보로 오전에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계속돼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의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가계 빚을 나타내는 가계 신용이 9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 조치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가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성공적인 시즌을 마친 손흥민은 국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대표팀에 합류해 평가전에 나섭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식 출범에 이어 오늘은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 움직임이 잇따르자 중국의 반발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YTN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건 이권 개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뒤를 이었고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도 주요 징계 사유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힘이 있는 여당을 내세우는 국민의힘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5선의 김진표 의원, 부의장 후보에 4선의 김영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선거 관련해서 각 당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전 군포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실현을 약속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강조했습니다. 순환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몇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5단지나 4단지 같이 사업성이 있고 그리고 신속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곳들은 최대한 윤석열 정부 내에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걸 보입니다. 이 대표는 잠시 뒤 국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오전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유세 과정에서 왜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들었다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성하고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8.6 용태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젊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겠다며 당의 혁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선거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전도 격화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천공항 민영화 발언과 관련해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미처 추진하지 못한 인천공항 민영화에 미련이 남은 게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저격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짓말과 선동구호는 더 이상 선거에 통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변화된 민심을 직시하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피해 인천 계양을로 도망갔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매우 유치하다면서 대한민국 절반의 지지를 받는 자신은 전국이 다 지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출된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소속 의원 투표를 통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당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중진입니다. 민주당 못 부의장 후보로는 노동부 장관 출신인 4선 김영주 의원이 뽑혔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는 원내 제1당이 내는 게 관례로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의원들 표결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을 두고 힘 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과 앞다르고 겉다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자 국민 기반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을 미룬 채 발목 잡기만 하고 있습니다. 법박과 고성이 난무하는 동물 국회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식물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후반기 의장단 구성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야반 도주하듯 자진 사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의 진정성 없는 사퇴는 동의할 수가 없고 불공정 실태를 규명하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 행위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아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정 후보자를 임명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그런 과정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자진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공동 대응을 핵심 의제로 각국 정상이 의견을 나눴는데요. 일본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회의 내용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오전 일본 총리관저에서 시작한 쿼드 정상회의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정상들은 회의에 이어 오찬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의장국인 일본 기시다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4개국이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쿼드에 기반해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각국과 함께 대응해 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외교 무대에 나선 호주 알바니즈 신임 총리는 쿼드 참여로 지역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오랜 우호 관계에 있는 인도 모디 총리 역시 최근 국제 정세 속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쿼드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쿼드 정상들이 중국을 겨냥해서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인도와 호주 총리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을 선언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식에도 참가했습니다. 쿼드 4개국 모두 여기 참여했는데요. 반도체 등 핵심 물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자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쿼드 차원에서도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등 신기술 개발과 위성 데이터 공유 등 우주 분야 협력 등이 우선 논의되고 있고요. 기후변동과 코로나 등 각국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마친 뒤 각국 정상들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쿼드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잠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취임 후 닷새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바쁜 일정을 보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죠.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려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밑그림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늘 관보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의 수집, 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이 단장을 맡게 되고 단장을 보좌하는 인사정보 1, 2 담당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단장과 1, 2 담당관을 포함해 검사 최대 4명, 경찰과 3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 등 모두 20명이 소속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 후보자 등의 인사수집, 관리 권한 일부를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입법 예고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 등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입법 예고를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겁니다.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고요.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내일까지 국민과 기관, 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부서는 다음 달 초쯤 신설될 전망입니다. 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안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이른바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까지 가지면 법무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점입니다. 또 법무부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면서 공직자 검증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상털기와 뒷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선의에만 기대 인사검증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길 바랄 수는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YTN 오철입니다. YTN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징계 내역을 전수조사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징계받은 지방의원의 70%가 이번 선거에 또 나섰고 이 가운데 60% 정도가 당의 공천을 받은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징계 이유를 들여다보니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는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 농수로가 들어서기 3년 전인 지난 2017년 이곳에선 군청 발주로 농수로 신설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건설업 하는 군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자신의 지역군의 공사 6건을 모두 수주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차명수주 사실이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군의회 윤리위원회에서는 25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똑똑한 사람하지는 않습니다. 서출지 되기 전부터 했는 일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 6일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사선에 도전합니다. 묘하더라고. 어떤 분은 수사하다가도 제 것대로 하다가도 끝나고 제 거는 오히려 더 대쁘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시골에 다 있을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징계 건수는 모두 200건입니다. 이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지방의원 신분을 이용해 불법으로 지역건설 공사계약을 따내거나 알선한 사례, 즉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권력의 유착, 이해 충돌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불거져 징계까지 이어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의심 사례는 무려 300배가 훌쩍 넘는 9,600여 건에 달합니다. 기초의원들의 대다수가 건설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사라든지 이 모든 걸 군청에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과 군의 기초의원들이 결탁을 해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 편성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초선 혹은 재선해서 정치적인 이력을 쌓아올 때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는 면밀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사유는 이권 개입 말고도 다양합니다. YTN이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정보 공개 청구해 받은 지난 8년간 의원 징계 내용입니다. 이해충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건 말이나 글 혹은 거짓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명예훼손과 모욕, 막말, 폭언입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성추행에다 횡령, 사기나 뇌물수수, 성알선 등 온갖 범죄와 부도덕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기록돼 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창문을 통해 방안을 쳐다보고 우리 사채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체 징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은 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해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 농부들이 얘기하는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씨를 파종을 했는데 불량 씨앗이야 이게. 그래서 씨를 바꾸려고 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1년 농사가 파종인데 지역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파종을 잘못하면 먹을 게 없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실태를 알리는 YTN 연속보도. 내일은 지방의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징계조차 받지 않는 부조리를 보도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도 운영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반찬 수를 줄여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현태 기자. 네, 원각사 무료급식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점심시간 지났을 텐데요. 요즘에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식사 준비도 버거워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무료급식소는 아침과 점심 배식을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아침에는 주먹밥, 점심에는 짜장밥과 무생채, 오이채를 대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루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뉴를 매일 제공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이곳 무료급식소는 카레나 짜장면을 만들 때 필요한 감자나 양파, 무, 호박 같은 식자재들을 상자 단위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한 주에 70여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주 기준 비용이 11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물가 인상 여파로 40만 원 이상 오른 건데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급적 많은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다 보니 반찬 수를 줄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사정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에는 한 끼에 한 3,000원이 들었다면 지금은 4,000원에서 4,500원을 잡아야 돼요. 이제 그 정도로 올랐어요. 지금 어려움을 느낀다면 여기 기부 같은 게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유지하기가 힘이 들겠죠. 기부로 한숨을 덜고 있는 무료급식소도 있습니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단체는 경기 남양주시까지 오가며 무료로 고기를 기부받아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경우 한 달 식자재비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단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체감상 20% 정도 물가가 올랐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밀 같은 곡물부터 석유 같은 필수재까지 상당량 생산하는 국가 사이의 전쟁 여파가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겁니다. 물가 안정과 상관없이 취약계층에게 매일 아침, 점심을 대접하는 무료 급식소들은 식자재 기부 같은 현물 기부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 급식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천문학적인 적자에 빠져있는 한국전력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 도매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정책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우 기자. 네, 경제부 김상우입니다. 이번에 추진한다는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코스피에 상장된 공기업이죠.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것이 전력 도매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의 거래 가격으로 이른바 SMP라고 합니다. 도매가인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에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달 SMP 킬로와트 시당 202원쯤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200원 선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76원쯤보다 2.6배나 급등한 것인데, 이런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전력시장에 이렇게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격에 상한을 둔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한전의 적자가 좀 해소될까요? 조금은 해소가 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요약하면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값은 새 제도인 상한제로 묶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연료비 연동제인데 이 제도의 실효화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처럼 그대로 보류하는 식인데 자칫하면 발전사인 한전 자회사 등에까지 부담이 이어져서 한전과 함께 동반부실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제로 인해서 전력을 파는 곳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나 민간 발전사 등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약 8조 원대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지난 18일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면서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약 6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것으로는 적자 탈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전의 적자 원인은 탈원전 정책에다가 코로나19 사태, 여기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쳐서 발전 원료인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매우 복합적입니다. 한전의 경우 발전 연료비 단가나 한전 자체의 인건비 등 고정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으면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적자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상 단행은 현재 미지수입니다.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압박이 돼서 새 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급 처방이 없으면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는 총 30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난달 기준 한전의 누적 차입금 규모는 무려 51조 5천억 원쯤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26,344명으로 전날보다 16,000여 명 늘었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8,000명 정도가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는 계속됐습니다. 환자 감소 추세에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이 늘어난 232명으로 엿새째 2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또 하루 사이 숨진 환자는 19명으로 25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사흘째 1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서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가 13만 4,5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료된 환자 수는 21만 3,680여 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8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중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민 반응이라고 밝혀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에 있는 전문가 연결해서 중국 내 실제 분위기 그리고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네,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반응 외에 혹시 다른 메시지들이 나온 건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이 IPEF를 단순한 영내 경제 협력체로 보지를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IPEF 영내 경제 협력체라고 한다면 그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무역을 촉진하려면 그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세 인하와 같은 그런 조치들이 전혀 없고 대신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색채가 굉장히 강한 이른바 디지털 경제라든가 공급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 중심의 이른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쓰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좀 견제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왕이 외교부장도 미국이 패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부장의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군사적인 대결과 경제적인 분열을 갖다가 지금 부추기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그 중국의 판단은 이런 거거든요. 그 쿼드라든가 IPEF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체가 중국을 배제시키고 중국을 가상의 적국 또는 이제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해서 미국이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려는 전략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의 중국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IPEF에 한국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IPEF 문제가 격화되다 보면 제2의 사드 보복이라든지 혹은 그 한국에 대한 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지도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번 그 중국 전문가들이라든가 학자들이 이런 분석을 보면 한국의 IPEF 참여를 굳이 그렇게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고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 IPEF 참여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직접 이야기를 한 점을 들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IPEF 참여가 결국 어찌 보면 제로섬 게임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다시 바꿔서 풀어드리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굳이 지금 IPEF가 미국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예. 또 이게 그런 IPEF가 조직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IPEF가 출범은 했지만 명확하게 어떤 역할들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들 혹은 의도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그 중국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국도 공식 입장 내놓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하진 않겠지만 중국을 달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그 이야기는 중국의 입장과는 이제 전혀 다른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IPEF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예. 한국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오히려 중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PEF 출범을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어서
오히려 그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특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서요. 예. 앞으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중 간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제협력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중국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과의 협력 관계 어떻게 모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번에 그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대통령 취임식 때 와서 대통령과의 그 환담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중국에서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 특히 이제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을 배척하거나 한국이 IPEF에 가입했다고 해서 이른바 거기에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대응은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국이 그 미중 간의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상당 부분 치우쳐진 이른바 경도된 외교를 하고 있다고 중국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은 아마 시간을 갖고 마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뇌관이 쿼드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미국 주도 다자안보 협의체죠. 쿼드 가입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당시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번에 관심 표했지만 미국 측에서 가입국 추가 의사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거든요. 근데 또 이 쿼드도 대중국 견제 협의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를 희망한다는 것 자체가 또 중국을 자극하는 모양새가 되진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번에 그 한국이 쿼드 가입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기본 입장은 4개국으로 이른바 고정화된 이른바 상설 지구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미국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거기에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이 계속해서 쿼드에 가입을 희망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과는 이제 배치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자국 안보를 위해서 타국 안보를 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른바 안보 불가분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일 한국이 쿼드의 정식 멤버로 가입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 한국이 가입한 IPEF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로 변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중국은 아마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그 균형 외교에서 조금 벗어나서 치우친 측면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이종섭 국방장관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빠른 시간에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 반대도 있었고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사드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이번 발표로 또 과거 중국의 강경 대응이 되풀이되진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드를 재배치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저번에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 공약으로 발표했을 때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 측에서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당시 윤석열 캠프의 고위 관계자가 중국을 찾아와서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이른바 자신들이 선거용이지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는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꼭 그 사드 재배치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강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민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에 방한했던 바이든 대통령,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는 미군이 직접 군사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 일본에서 했거든요. 이 발언의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이제 그 발언이 나오니까 중국 정부, 특히 이제 중국 국무원에서 예. 미국에 대해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 불장난을 하면 결국 본인이 화상을 입게 된다는 강력한 비난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중미 관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출발점이고 그 출발점의 핵심은 대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만 문제에 관한 한 만일 미국이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 중국은 거기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만 문제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방부에서도 빠르게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노련한 외교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나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그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 전문가이고요. 예. 특히 이제 중국에 관한 한은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그 문제의 본질을 깨트리고 있는 중국 통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씩이나 이런 동일한 실수를 한다는 것은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중국 측에서는 실수로 포장한 진심을 전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지금 우리와 함께 그 목소리를 낼 때에도 타이완 해협 평화 안정 유지 문구가 포함되면서 이 부분도 중국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날선 비판도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보면 그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사실 그 부분은 작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공동 성명과 문구가 동일합니다. 예. 그때 이제 중국의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한국대로 불장난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반응을 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비난의 수위가 약간 완화됐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면 손해 보는 쪽은 결국 한국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한국의 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을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이 한국에만 대해서 유독 강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미국 측에서 밝히긴 했었는데 이번에 그 진출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 견해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 선물로 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일본 국내용일 것이고요. 그러나 정작 이게 실현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일본의 그 상임이사국 진출에 찬성할 것인가 여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방한 방일 일정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이른바 지금 수정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른바 기존의 국제 질서를 변경을 가하려는 세력으로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협력하고 가까워질 필요는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거기에 북한 문제를 남아 있는데 북한 문제는 결국은 핵심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네.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것이냐 하는 여부가 사실 관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관되게 북한의 핵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중러의 이른바 새로운 북방 삼각관계가 재형성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분양가 문제로 갈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셈인데 조합에 유리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추가해 제도를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현장입니다. 조합은 올해 예정했던 일반 분양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려 조금이라도 원하는 가격을 받겠다는 겁니다.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될 걸 정부가 자꾸 통제하려고 드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고, 이 택지비가 왜 올랐느냐 하는 걸 따져야지 자꾸 집값만 가지고 논의하니까 이게 뿌리를 찾지 않고. 실제로 지난해 6월 청약한 주변 아파트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평균 5,600만 원대에 책정됐는데 주변 시세는 1억 원 이상이라 해당 조합원들의 불만이 큽니다. 조합 입장에선 분양가가 낮으면 분담금은 늘고 수익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받기 위해 제도가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사업장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재건축과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일 구역 재개발, 경기 광명시 광명 2구역 재개발 모두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감지한 국토교통부도 분양가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제때 풀리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전면 폐지하면 집값 급등 같은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미세 조정을 통해 상한제를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분양을 받는 실소유자의 입장에서 실거래가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던 항목을 새로 넣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비 산정 기준에 미래 개발 이익을 새로 포함하거나 가산비에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비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의 취지가 아무래도 분양가 현실화에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오르는 요인이 되고요.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승에 따라서 자금 마련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다음 달 안에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 조치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빚, 즉 가계신용이 올해 1분기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85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과 비교해 6천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가계신용이 감소한 건 2013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이 8월에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탐사선의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다누리로 선정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의 이름이 다누리로 정해졌습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진 이름으로 순우리말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첫 달 탐사가 성공이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달 궤도선 심사 기준은 그 주제의 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또 발음, 기억 용이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고요. 특히 그 브라인드 심사를 통해 후보작을 선정하고 국민 선호도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최종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다누리라는 명칭을 제안한 수상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오는 8월 다누리 달 탐사선 발사 현장을 참관하게 됩니다. 제가 제안한 이름으로 1년 동안 달 궤도 이렇게 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달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탐사선 다누리는 우리 시각 오는 8월 3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다누리는 마지막 우주 환경 시험을 완료했고 현재 발사장 이송을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발사 후에는 넉 달 반 동안의 비행으로 오는 12월 달 상공 100km 원 궤도에 진입해 1년 동안 과학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누리 달 탐사선에 실린 탑재체는 총 6개. 그중 나사 탑재체는 유인 달 착륙 계획인 아르테미스 사전 임무로 달의 음영 지역을 탐사하게 됩니다.
또 국내 기술로 개발된 5개 탑재체는 달 정밀 지도 제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돌을 막 지난 아기가 부모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에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가해자 측 맞고소로 아이 아빠 역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식당입니다. 부모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을 먹는데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이 남성이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갑자기 붙잡더니 뒤로 확 넘어뜨려 버립니다. 놀란 엄마가 아기를 재빨리 안아 올리고 아빠는 가해 남성을 뒤쫓아갑니다. 갑자기 뒤에서 이제 우당탕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옆을 보니까 아이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 있고 아이는 바닥에 이렇게 라딩으로 얹어가지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탓에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아이는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겨우 CT 촬영을 이제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그 이후에 아이가 자다가 한 번씩 이렇게 깨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상태를 고려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와서 조현병이다, 아픈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뉴스로만 접했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닥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고.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아빠 역시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넘어진 아이를 본 아빠가 A씨를 뒤쫓아가 뒤통수를 때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머리를 한 2차례 정도 때린 것 같고요. 적반하장식으로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몰아서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 좀 기가 막혔고요.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호소도 해봤지만 사건 발생 이후라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가해자를 때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폭행 이외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행위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A씨 부모는 당시 A씨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역시 아이 아빠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아이 아빠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딸이 피해가 좀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자책감이 듭니다. 단란했던 가족에게 닥친 청천벽력 같은 일. 아이 부모는 이제 기나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아기 아빠의 행동 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었던 걸까요? 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기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 아기가 폭행당한 경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죠. 네. 그런데 한 남성이 가족을 향해 다가옵니다. 남성이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붙잡더니 갑자기 뒤로 내던져 버립니다. 놀란 엄마가 바닥에 떨어진 아기부터 살피고 아빠는 가해 남성을 뒤쫓아갑니다. 네, 지난해 말 경기 김포시에 있는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 아동 나이는 고작 생후 14개월이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주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바로 응급실을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말이면 코로나19가 한창 극심했던 시기죠. 이 응급실에 소아병동이 부족하거나 또 코로나19로 운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 부모도 대형 병원 3군데에서 거절당한 끝에 한 종합병원에서 아이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을 잘 자던 아기였는데 이 사건 이후론 밤에 비명을 지르며 깨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많이 놀랐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 부모는 뇌발달이 한창 이루어지는 시기에 당한 사고라서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나타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겨우 CT 촬영을 이제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뇌진탕 3주 진단 받았어요. 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 그런 지켜보면서 불안함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기 의자가 생각보다 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기도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폭행한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요? 네, 이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 부모는 아들이 지난 2014년부터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정신장애 3급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열흘쯤 됐을 때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 부모는 아들이 아프다, 조현병 환자라면서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근데 아이 아빠도 폭행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이게 맞고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까? 네, 앞서 보여드린 CCTV 영상엔 아이 아빠가 A씨를 뒤쫓아가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아빠는 A씨가 아이를 내던지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서 가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뒤쫓아가 뒤통수를 2차례 때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뛰어가는 장면 나오네요. 이 장면입니다. 얼마 뒤 아이 아빠 역시 A씨 측에게 고발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폭행입니다. 이 아이 아빠 역시 검찰에 넘겨져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의 말을 들어보시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이성을 잃어서 그 사람 쫓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가격을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딸이 피해가 좀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자책감이 듭니다. 네, 14개월 아기가 내동댕이 쳐진 그 상황에서 아기 아빠가 놀라서 한 행동인데 이게 경찰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예, 이번 사건 자문을 여러 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예. 하나같이 사건 자체는 안타깝지만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거여야 합니다. 제3자인 아이가 부당하게 공격을 당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가 쫓아가서 때린 건 이미 가해자의 폭행이 완료된 뒤라서 정당방위 요건 가운데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정당 행위를 따져볼 수는 있는데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경미한 폭행이 발생한 거라면 정당한 행위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열쇠로 차를 긁고 도망가려는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였는데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폭행이 아주 가벼운 수준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아이 아빠가 가해자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때린 거라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에 경찰도 보복성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이 아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심경이었을 텐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보긴 또 어려운 상황이고요. A씨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A씨 부모는 아이를 먼저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 역시 아들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아들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주장하는데요. A씨는 조현병 증세와 폭력성이 더욱 심해져서 지금은 입원이나 약물 치료로도 조절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참 안타깝고 또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후속 보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이번 일이 자칫 조현병 환자에 대한 좀 혐오적인 시각으로 비춰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전체 범죄율만 따져보면 조현병 환자가 비조현병 인구보다 범죄 발생률이 4분의 1가량 낮습니다. 다만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강력 범죄에선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 발생률이 많게는 8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제 입원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입원 결정을 가족들에게 맡기고 있어서 환자들이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 사건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세계 15개 나라로 확산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에서 열린 대규모 광란 파티에서 퍼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WHO는 유럽과 북미에서 원숭이 두창 확산은 억제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파티 모습입니다. 이 파티와 벨기에에서 열린 광란의 파티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간 성관계에서 최근 선진국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이 비롯됐다는 게 유력한 가설이라고
WHO 고위급 고문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헤이만 런던 위생열대 의학대학원 교수는 원숭이 두창이 감염자의 병변에 밀접 접촉했을 때 퍼진다며 성적 접촉이 전이를 증폭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하지만 원숭이 두창 전파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nd the thing I just want to say here is that this is a containable situation, particularly in the countries like where we are seeing these outbreaks that are happening across Europe, in North America as well. WHO는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We can say that this is a DNA virus. The mutation rate is much lower than for RNA viruses, and so it's a very stable virus. 또 원숭이 두창 확진자 대부분은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성행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병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 덴마크 생명공학 업체가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된 여러 나라와 백신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의 천연두 백신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원숭이 두창용으로도 승인받았고 유럽연합에서도 승인이 추진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영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37건이나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현지 시각 23일 잉글랜드에서 원숭이 두창이 36건 추가돼 56건으로 늘었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처음으로 한 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원숭이 두창이 확산함에 따라 감염자와 직접 접촉했거나 함께 사는 경우 3주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자 방역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이 늘고 있고 원숭이 두창 잠복기가 최장 3주로 긴 점을 고려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입 차단을 위해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은 입국대 발열 체크와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귀국 뒤 3주 이내 발열이나 오한, 두통, 수포성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달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으며 러시아 당국이 이를 저지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정보기관장이 밝혔습니다. 키릴로 부다노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장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이른바 코카서스 대표자들에 의한 암살 시도가 있었으며 완전히 실패한 시도였지만 2달 전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다노 부장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다노 부장이 언급한 코카서스 대표자가 1990년대 2차례 분리주의 전쟁이 일어난 러시아의 북코카서스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지 조지아를 포함한 남코카서스를 일컫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2년여 만에 열린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맥도날드에 이어 스타벅스도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는 등 러시아는 안팎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여 만에 열린 스위스 다보스 포럼. 세계 정재계 주요 인사가 모인 이번 회의의 최대 이슈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화상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군을 멈추게 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Ось чому Україні потрібні фінанси. Це мінімум 5 мільярдів доларів щомісячно. 특히 석유 금수와 은행 거래 차단, 무역 중단 등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기 위해 최대한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Щоб Росія і кожен інший потенційний агресор, який хоче піти жорстокою війною проти сусіда, чітко знали, до чого це одразу призводит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에 집중 포격을 가하는 등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동맹국 벨라루스와 정상회담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 제재에 루블화 결제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Товарным группам переходим на национальную валюту, на рубли, и э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рубля. 하지만 유엔 제네바 대표부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외교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사임하는 등 러시아 내부의 동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을 기획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영원히 권력을 누리는 것이라며 사실상 푸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또 맥도날드에 이어 세계 최대 커피 업체인 스타벅스도 15년 만에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는 등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네, 요즘은 낮에 한여름 날씨죠. 네, 내일은 낮까지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다가 밤 늦게부터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도 여름처럼 덥다고요? 네, 오늘도 계절을 앞서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를 육박하고 있고요. 그 밖에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산 하양읍과 대구의 기온이 34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디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원해 보이는데요. 내일도 때이른 더위와 강한 자외선이 한낮의 활동을 지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낮까지 맑고 덥다가 밤부터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밤 9시 이후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에부터 시작되겠고 모레 새벽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목요일과 금요일까지는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자외선 지수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인준과 정호영 후보자 사태로 협치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또 한 번 충돌했는데요. 네, 지방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전도 점입가경입니다. 전국 소식 잠시 뒤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